우리나라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서울 집값 말입니다. 인구가 더욱더 몰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지만 30년 된 건 이제 다 아파트 재건축하도록 허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재건축 2년 걸리는데 2년 동안 어디 가죠? 전세 가야죠. 전세값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핫하란 거꾸로 말입니다. 아주 냉각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회복이 되느냐라고 걱정을 하세요. 왜냐 그러면 자산의 70%가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돈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돈이 그냥 빡 박히면 그냥 쭉 박혀 있는 거죠. 최근에 서울 집값이 30% 넘게 지난 10년, 5년 동안 뛴 것은 지난 6, 7년 사이에 뛰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정부에 나타난 경제적 현상이 마치 그 정부에서 행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100%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는 금리를 상당히 좋았습니다. 즉 DSR, LTV를 강화함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잡았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 이름을 붙여가면서 금리를 낮춰주면서 집 사라. 마치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누구나 집 한 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집 사라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이 3년 만에 돼서 그런지 집값은 오르지가 않았어요. 집값이 언제 올랐냐. 문재인 정부 때 확 올랐습니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한 10년 정도의 누적된 정책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집값이 급등을 했느냐.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전문하신 분이 책도 쓰신 분이죠. 김수현 정책실장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책을 쓴 걸 저도 읽었습니다. 그분 부동산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분 책 내용에 전국의 자가보급률이 주택보급률이 111.4%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과했어요. 한 사람당 집을 다 가지고 14%가 남는 11%가 남아요. 근데 서울은 얼마냐? 47%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종합소득세 여러분 부동산세 들어보셨죠? 종부세 부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 시작했어요. 금리 낮췄어요. 팬데믹 터졌어요. 돈 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인간의 본능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가 정부가 나한테 세금을 주면 제가 집주인으로서 그래 내가 돈이 임차인보다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오롯이 세금을 맞지 뭐 내가 세금 내지 임차인이여 행복하게 열심히 장사하시고 돈 버세요. 세금 걱정 마시고 합니까? 아니면은 나한테 던져진 세금을 임차인에게 던지겠습니까? 당연히 던지죠. 당연히 던지죠. 이제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세금이 다 포함되잖아요. 세금 오른 값이 집값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죠. 다 오르고 그다음에 영끌족 나타나시죠. 그다음에 이때 아니면 집 못 산다 그래갖고 집값이 오르니까요. 가파르게. 주식도 오를 때 들어가지 내릴 때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3.5%에 이르고 시장에서 대출 금리도 웬만한 신용을 가진 분들도 5%대 금리에 육박을 하니까 대출도 잘 안 되죠. 집을 산다는 게 고민이고 더군다나 미분양이 지금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해서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최근에 노도광이라는 지역에 뭐 다시 붐이 인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언론, 경제 관련 언론을 다루는 분들은 조금 더 직업의식에 투철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집 사지 그러면 집 사보고 한번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어. 기자분이 직접 한번 집을 사세요. 집을 사시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이쪽에 집을 사면 좋을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아니면은 경제 예측을 정확하게 하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하는 저도 지금 누구에게 집 사라고 권하기가 꺼리는 순간인데 기자분이 언론, 신문 매체에 방송 매체에 나오셔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집 살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봤더니 괜찮더라. 근데 나는 집을 살 때 투자 목적은 없었어. 그냥 방 2칸짜리고 쾌적한 환경이고 교통 편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조건을 따라서 그냥 바람 막아주고 비 막아주니까 가서 샀어. 근데 행복해. 그러면 추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건을 따라서. 근데 10명 중에 9분 정도는 다 투기 목적, 투자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살면서 돈이 올라가는 걸 바라지 살면서 내 집값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노도강이 괜찮아진다는 이야기를 툭 던지나요? 그러면 노도강이 부동산이 붐이 일면은 다른 지역은 부동산 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이 저는 KTX를 가끔 타면서 그러거든요. 현금 수송 열차라 그래요. KTX를. 울산이면 울산,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 전주면 전주. 거기에 있는 현금을 실어 나르는 전차 수송차가 저는 KTX라고 이야기해요. 왜? 서울 수도권에 인구 2천만 이상이 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초고령화 사회 좋아요. 대학도 망해요. 시골에 빈집만 해요. 그럼 어디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천엽 활동 가보시면 어항을 한번 놔보세요. 어항 안에 된장이나 이런 냄새나는 걸 놓고 물속에다가 한 1시간씩 담가 놓고 난 다음에 가서 고기가 얼마나 몰려들었나 이렇게 가서 이래 보시면 고기 한 마리가 어항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고기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글바글 거립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마치 어항 같아요. 돈이 제일 많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흘러다니죠. 교육기관이 제일 좋죠.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제일 많죠. 문화 레저 생활할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죠. 그리고 깔고 앉아있으면 집값 오르는 데는 서울밖에 없죠. 이런 된장이 탁 담겨져 있는 어항 속에 왜 고기들이 안 모일까요? 그러면 그 고기들은 무엇이 되죠? 나중에 도리뱅뱅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어차피 뭐 도리뱅뱅이 되는 거는 고기의 물고기들의 어떤 모습이지만 사람 사는 모습엔 도리뱅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다 집 때문에 부채 갚지 못하면 경매물건으로 내놓으니까 도리뱅뱅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인간의 본능과 욕구, 탐욕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주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투자할 때가 부동산밖에 없는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또 다른 건전한 투자처는 없을까. 금융시장, 자본시장 발전을 그렇게 외치면서 정부는, 기업은, 금융사는 왜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지 못할까. 뭐 그런 의문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신문 기사를 읽고 친구 따라 강남 가지는 마십시오. 30대, 20대 되는 젊은 분들께서는 절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면 앞으로 그 재개발되는데 90억, 100억 될 건데 그거 사시겠습니까? 못 사죠. 근데 거기에 꿈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꿈을 키울 수 있는 데를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한 데가 없거든요. 왜?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학군 안 좋죠. 집값 안 오르죠. 거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나요? 정부가 나서야죠. 도시개발을 제대로 해야죠. 서울시가 도시개발을 제대로 해줘야죠. 그리고 도시개발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수도, 도로, 인구의 대중교통수단,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잠실 롯데 하나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잠실 롯데 가서 놀이기구를 타라 그러면 교통체증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강동구에 하나, 강서구에 하나, 강북구에 하나, 강남에 하나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잠실 롯데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인구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니 구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니 이런 꼼수를 두지 말고 미래 10년,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걸맞는
그런 도시개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비트코인 투자하시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 굳이 한국에 집 사실 필요 있나요? 재택근무할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마카오에서 휴양지에서 빛이 파라볼 밑에서 노트북 켜놓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너무 막 나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상상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라는 개념도 비바람 막아주면 되지 굳이 그거 집을 사서 내가 10억 주고 샀으니까 10년 안에 20억 30억 돼야 된다? 그런 바람을 가진다는 게 건전한 투자가 될까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 사람 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서울 집값 말입니다. 인구가 더욱더 몰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지만 새로운 도시개발 30년마다 이제 아파트 재건축한다면서요. 30년 된 건 이제 다 아파트 재건축하도록 허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재건축 2년 걸리는데 2년 동안 어디 가죠? 전세 가야죠. 전세값 오르겠죠. 그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세대가 아니고 미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어떤 주택 정책, 어떤 도시개발 정책, 앞으로 말로는 또 한때 도시 경쟁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 서울이 경쟁력이 있는 국제 도시가 돼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말로서 아름답게 꾸미는 정책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따른 주민 이동과 교육과 문화 환경에 대한 배치를 고민하는 그런 시장님이 나오시고 국토부 장관이 나오시고 정부 수반이 나왔으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억 여유 자금이 있으면 빚이 있다면 빚 가운데 쓰고요. 빚이 없다면 1억 중에서 약 70%는 미국에 제가 알고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할까 합니다. 30%는 현금으로 그냥 들고 있으려 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못했어요. 저는 엔비디아는 상당히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제게 투자하는 그 업종을 고르라 그러면 저는 우주 산업 쪽에 하나를 고르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20년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구글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 시청자분들이 소비자시잖아요. 투자가시고. 그러면 투자하실 때 투자 대우를 받으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의 대우. 소비자면 소비자로서의 대우를 받으시고 계시는지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면 도요타가 있고 현대기아차가 있어요. 우리나라 차 생산업자들은 독과점입니다. 현대기아차밖에 없습니다. 쌍용도 있지만 승용차는 생산을 안 하니까요. SUV가 주로 생산이 되니까. 그럼 어쨌든 독과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도요타가 나오고 GM이 나오고 BMW가 있고 현대기아차가 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를 사야지만 되나요? 아니죠. 같은 가격이면 성능 좋고 오래가는 내구성이 좋고 중고차 시장에 가격도 잘 받는 차를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층간소음이 심한데 아주 비싸게 준 CF 모델이 나와서 선전하고 있는 건설사의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태촌처럼 저렇게 어느 정도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통망이 제대로 된다면 조용하게 안락하게 혼자 내 성향에 맞는 집을 사는 게 오를까요? 당연히 전원주택은 집값 안 오릅니다. 빌라도 안 오르듯이. 어떤 집을 선호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의 입장일까요? 서울에서 30억, 50억을 깔고 앉아서 매달 빚을 주택담보대출 빚을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생활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구리를 벗어나서 저쪽 마석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외곽지대에 가서 전원주택에 살면서 아니면 빌라에 살면서 BMW 벤츠를 굴리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서 이따금 서울 시내에 나와서 사는 게 좋을까요? 개인의 성향을 따지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라는 것은 오케스트라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정부에서 사단 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일본 보고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IMF가 왔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극복했다고 했습니다만 극복했는 거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극복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방 정책으로 노태우 정부 때 중국과 소련과 구소련과의 수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했죠. 이명박 정부 토목공사 했죠. 4대강. 박근혜 정부 탄핵당했죠. 문재인 정부 팬데믹이 왔고 소득주도 성장했습니다. 이 3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 또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과 미래 세대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비자이시고 소비자라는 말은 유권자라는 말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주라는 말씀입니다. 주주가 CEO가 지금 뭐 하는지 뻔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 회사가 오래 지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하고는 반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R&D 개발도 하지 않고 말로만 AI 떠드는 그런 과학기술, 투자도 하지 않는 과학기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지 외교 전략적인 방안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뢰성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CEO, 그리고 수많은 임원진들, 저 같으면 다른 회사 옮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참조하셔서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부채를 잘 이렇게 갚아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에서 말할 때 파이는 R-C입니다. 즉 기업의 수익은 매출액 빼기 비용입니다. 기업이 잘 나가려 그러면 매출이 늘고 비용이 절감되고, 근데 기업이 안 좋을 때는 매출이 일정하잖아요. 이때는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다른 말로 하면 부채를 빨리 털어내시는 게 최고죠. 아마 경제적 사이클로 봐서는 2028년, 2025년부터는 경제가 상승 국면을 접어들어서 2028년에 정점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9년부터 다시 내리막이죠. 그런 사이클, 글로벌 경제 사이클을 잘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생활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경제 지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